네. 안녕하세요. 저번 같은 실수를 할 뻔했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설명은 계속 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익혔던 재무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재무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재무적 판단, 어떤 대출 상품을 쓸 것인가, 어떤 대안이 더 나에게 이익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 차입 비용에 대한 내용은 가령 여기 있는 것처럼 LTV라고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고,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에 좀 더 친숙한 거는 이제 투기 과열을 막고 좀 더 약간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백분토론이라든가 좀 그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LTV 등의 그런 금융 규제책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대구 카톨릭 대학의 정강조 교수님도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LTV 제한을 완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좀 공급을 제한하는 약간 그런 시장을 교란을 하는 부당한 제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이해를 할 때에는 투기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 정책으로 활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90%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10만 달러일 때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대출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차입 비용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자기 자본으로 그냥 대게 되면 괜찮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자기 자본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담보대출이 아닌 걸로 따로 대출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제2금융권이 있든지 저축은행이 있든지 다른 뭐 사채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 약간 그런 융자 플랜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할 돈을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걸 추가 차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대안 1과 2 사이에서 차입 가능 금액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추가로 더 차입을 해서 받아야 되는 돈이 아무래도 좀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그에 따른 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각 대안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안 1과 대안 2의 차이는 뭐냐면 LTV가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안 1은 LTV가 90%에서 LTV 증가단이 10%가 적용돼서 80%밖에 차입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90%를 받을 수 있는 LTV가 90%인 그런 상황 가지고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책을 좀 더 이어서 보면은 주택금융 이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뭐 합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고, LTV 여기 PDF에서도 좀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 대안별로 차입금액과 이자율을 계산하고 월 상환액,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때 그 전체 상환액 계산을 하고, 대안별로 상환액의 차이와 대출액의 차이를 계산을 해요. 그래 얼마나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고,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차입 비용, 추가로 차입해야 되는 그 비용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 대안별로 그 차이가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은 금액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차액이 아마 10,000달러일 텐데, 10,000달러의 수익성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수익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아무래도 좀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대안 1에서 대안 2로 갈아탔을 때 추가 차입금 10,000달러의 수익률, 잠깐만요. 네, 추가 차입금의 수익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따가 엑셀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차입금이 10,000달러가 되는 것이고, 월 상환액이 그 대안 1과 대안 2 사이의 차액이 그 172.47달러거든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기간은 똑같으니까 25년이 대출 상품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가지고 보는 거고, 마지막에 전체 대출 비용 금리를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대안 1이 존재할 때 이 대안 1을 선택하지 않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대안 2의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제 추가 차입을 받은 거에 따른 그 수익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90,000달러를 LTV 90% 통해가지고 대출받았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엑셀을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이 조건들은 그대로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월 상환액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한번 몸풀기 용도로 하시면 되고, 각각마다 원래금 균등수 분할 상환이니까 페이먼트 함수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수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자율은 당연히 대한일 같은 경우에 12%의 이제 월별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12 해준 것이고, 상환 기간에다가 월별로, 그러니까 상환 회차의 단위가 월 단위니까 그에 맞춰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트 밸류, 대출해야 될 현재 이제 상환, 그 대출한 금액이니까. 근데 이런 함수들은 보통 봤을 때 대출자 기준으로 좀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로,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 유출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그랬을 때 월 상환액은 842.58달러고 대안이는 동일한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1015.05달러래요. 그래서 월 상환액 차이는 뭐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이 둘의 차익일 거고, 대출액 차이도 당연히 대출 가능 금액의 차이인데,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차입 가능 금액은 주택 가격에 연동돼서 LTV가 퍼센트가 적용된 금액이라는 거. 그 차입 가능 금액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LTV 증가 단위가 10%인데 그만큼 감소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LTV 80%일 때니까 90% 마이너스 10% 포인트. 여기서 한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가령 좀 연결해야지. 보고서 등을 보실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라고 쳐봐요. 100달러인데 여기서 가령 뭐가 좋을까? 90% 감소했다. 와, 90% 포인트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적절할까요? 그 이제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 이거를 가령 달러가 아니라 퍼센트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어떤 항목이 100%인데 90%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그 100%라고 하는 이게 90%의 비율로 감소했다는 의미니까 100%를 숫자로 하면 1이겠죠. 1에다가 그냥 곱하기 1 마이너스 0.9가 돼가지고 0.1이 돼요. 10%겠죠?
아니다. 90%로 감소했다가 보통 이렇게 쓰이는 말이니까 정정할게요. 이건 포인트잖아. 무슨 이렇게 되고 90% 포인트 감소했다는 말 그대로 90%라는 숫자가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00%에서 90% 포인트가 이렇게 감소된 거니까 0.1 그러니까 10%가 돼요. 좀 이런 차이가 있어서 퍼센트 포인트랑 퍼센트는 굉장히 유의해서 구분해서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퍼센트 단위로 이제 증감하는 것은 비율로 증감하는 거고요. 퍼센트 포인트로 증감하는 거는 그 명목적인 수치만큼 그대로 증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10%, 만약에 이자율이 10%에서 5% 포인트 증가했으면 10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5%가 돼요. 이런 차이? 근데 퍼센트 증가했다고 치면은 가령 10%짜리 이자율, 10%의 이자율이 그러면 동일한 15%가 되려면은 50%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10%에다가 1 플러스 0.5 곱해가지고 퍼센트를 숫자로 쓰면은 0.1이겠죠? 그래서 0.1 곱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0.15가 되겠죠? 이게 15%.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보고서나 논문 쓰거나 했을 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는 분명히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차입 비용과 전세 대출 비용 제가 그 메모를 남겨놨는데 보시면 아까 책에서 좀 소개시켜드렸던 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대한1에서 2로 갈아탔을 때 추가 차입금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힌트를 드린 건데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수익률이니까 이 비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상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과 같기 때문에 그 수익률과 이자율은 사실 대출자 입장에서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익률을 레이트 함수로 구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기간은 당연히 상한기간 25년이니까 월 단위로 12 곱해서 만들어주고 페이먼트는 서로 간의 대한 1과 2의 차이에 대한 차이인 이제 대출액 만 달러의 수익률과 같으니까 추가 차입이요.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이라고 또 하나의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액 차이 말고 이제 일단은 페이먼트니까 월 상한액 1015.05에서 842.58을 뺀 나머지 차익인 172.47달러를 참조해 주고 프레젠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액이랑 어떻게 보면 추가 차입인 거니까 추가 차입이 $10,000 더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보다도. 그 $10,000를 집어넣으시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월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 단위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이제 정정. 일단은 전체 토탈 기간을 월 단위로 12를 곱해버렸기 때문에 월 단위 이자율이 나와요. 현금 흐름이 월 단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 단위로 환원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12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유념하시고 그랬을 때 20.57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이자율이 나와요.
추가 차입, 약간 뭔가 소액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런 명점이 있고, 그 전체 전체 대출 비용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게 비율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내부 수익률로 구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비율식으로 구해보는 옵션을 한번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 그 뭐라고나 할까? 전체 대출 비용 중에서 그러니까 추가 차입을 받아내는 돈과 추가 차입 받지 않고 일단은 그 대안을 통해 가지고 전체 일단 1차적으로 차입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각각의 수익률을 그 비율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차입을 받았을 때 그 차입 비용,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20.57%인데 일반적인 그 대안 1의 수익률이 12%죠. 12%와 20.57%의 수익률을 대출 전체 이제 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수익률을 좀 비율을 따라 가지고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덧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인수가 있죠. 각각 첫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대안 2에 비교했을 때 대안 1을 대안 1로 어떻게 보면 갈아타는 거니까 그랬을 때의 본 대출, 이자율 12%의 본 대출에 따른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안 2에서 갈아타는 거니까 대안 2에서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할 이제 $10,000의 비율만큼 20.57%의 이제 이자율이 적용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안 1을 통해서 전체 이제 $90,00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방금 진행했던 거에서 이제 조기 상환할 경우에 추가 차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조기 상환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죠. 분명히 약간 그 현금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수익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본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 절차는 일단 월 상환에 페이먼트 계산하고 조기 상환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할 때 그 일시불로 속된 말로 털어야 되는 그 대출 잔액 계산하고, 거기에서 예상된 추가 차입 비용 계산하고, 그 다음에 레이트 함수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뭐 살펴보면은 일단 조기 상환은 5년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 조기 상환연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5년 차에 상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약간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 몇 년 뒤에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 상환이 5년이라는 얘기는 5년 뒤에 조기 상환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월 상환액은 일단 대안 1과 2가 동일하니까 그냥 이 위에서 계산했던 값을 그대로 참고하면 되고, 조기 상환 시 잔액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밸류 갖다가 계산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죄다 할인을 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인수를 한번 따져보자면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참고해야 될 거는 상환 기간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5란 얘기는 전체 상환 기간이 5년인데 처음에 이제 대출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조기 상환을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되는구나. 5년만큼 더 빨리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이유네. 네, 이거는 좀 뒤에서는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이렇게 쓰인 게 있어가지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메모를 해두세요. 몇 년 뒤에 조기 상환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리에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안 됐구나. 5년만큼 더 일찍 상환하겠다로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아래쪽에서는
몇 년 뒤에 조기 상환하겠다라고 쓰이거든요. 이따가 그 케이스가 나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데 제가 메모를 그대로 넣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서로 다르네요. 죄송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기억해 두세요. 여기 만약에 과제를 내셨을 때 그 5년 차에 갚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볼게요.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여기서 일단 여하튼 수식을 보시면은 전체 25년에서 5년만큼 더 일찍 상환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조기 상환 연차를 빼죠. 그러면은 전체 20년 차 때 상환을 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조기 상환식 잔액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를 쓰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86,639.88달러 대한 1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으로 계산을 시키면 76,522.56달러 나오고 차익은 각각 상품마다 이렇게 구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추가 차익 비용은 사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은 요령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제 월 상한액의 차액은 동일한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전체 상환 기간이 이거는 잠깐만 원래 책이 이렇게 나와 있었을 텐데 책의 수식이 약간 이상하네요. 상환 기간이 다르네. 잠시만요. 책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는 책이 뭔가 좀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추가 차입 비용에 넘버 오브 피리오드 있잖아요. NPR이 그냥 5년으로 참고가 돼 있길래 맞다. 생각난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조기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라고 쓴 건데 여기 조기 상환 시 잔액을 보시면 넘버 오브 피리오드가 안 맞잖아요. 25년에다가 5를 뺐죠. 만약에 이거대로 할 거면은 이렇게 넣어야 할 텐데 그쵸? 5년 차에 갚는다고? 그러면은 16.44로 맞네요. 반대로 조기 상환 시 잔액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기간도 25년에다가 조기 상환 연차를 빼준 식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20.7%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관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책에서 좀 책이 약간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유념하시고요. 뭐 과제는 책이 거를 뭐 재현하셔도 좋고 한쪽 기준 맞춰가지고 계산하셔도 좋아요. 그 좋으니까 일단 과제할 때는 어떤 쪽으로 하시든지 간에 제가 좀 뭔가 인정해서 좀 봐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 부분은요. 일단 잠깐 표시는 좀 해둘게요.
네, 기록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쪽 기준은 좀 맞춰줄 건데 뭐가 좋을까?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책을 보고 하셔야 될 테니까 책 좀 약간 뭔가 잘못되긴 했지만 어디 보자. 아니 그냥 25년에다가 5년을 빼서 5년만큼 더 5년 더 일찍 상환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게요. 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표 넣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수식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이제 열값이 열값에 해당하는 그 셀이 어디냐 했을 때 금리 차이. 이제 금리 차이가 여기였지.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은 금리 차이가 0%일 때에서 2.5%일 때에 따른 이제 추가 비용 차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추가 비용, 전체 비용 해가지고 전체 비용과 추가 비용 이것도 역시 드래그 하셔가지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 들어가가지고 열, 입력 셀은 범위가 다르다. 이쪽에 LTV가 되겠지? 확인. 네, 하면은 추가 비용과 전체 비용을 같이 따질 수가 있다는 거. 일단 뭐 그 정도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대출 기간이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테크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응용하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대출 기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대출 기간 만기가 모두 같다고 가정했죠. 아까 전 같은 경우에도 그 25년 만기 대출이었고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추가 차입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대안 1은 그 이자율 12%고 대출 기간은 25년 그리고 8만 달러. 대안 1, 대안 2, 대안 3이라고 하면 대안 2겠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자율 13%에다가 만기 30년인 대안 3을 비교한다. 대출액은 9만 달러고요. 이것도 뭐 흐름은 비슷해요. 일단 월 상한의 페이먼트를 계산하고 각 대안에 아까 했던 것처럼 대출액과 월 상한액의 차액을 계산해서 그 수익성을 구하게 되죠. 차액에 대한 수익성을 계산을 하고 일종의 그 차환, 리펀딩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자의 현금 흐름을 나열한다. 그 하나의 단일한 수식으로 구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나열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 차입 비용에 대한 수익률. 추가 차입 비용을 계산하죠. 이게 차입자 입장이니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 IR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쓰는 게 대출자에게는 수익률, 차입자에게는 비용이기 때문에 IRR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토와보면 일단 대안 1과 대안 3? 3이라고 그냥 써놨구나. 대안 3이 있으면 이자율이 각각 대안 1은 12%, 대안 3은 13%죠. 근데 만기도 달라요. 25년, 30년. 대출액은 이제 8만 달러, 9만 달러. 각각마다 이제 페이먼트 함수를 쓰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상환한 경우. 이거는 왜 빼뒀냐면은 만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년 차 이후에는 대안 3에 따른 이제 월 상환액만 발생하니까 그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빼둔 거고요. 그 차액 같은 경우에는 대출액은 뭐 이렇게 그냥 빼면 되고 모두 상환도 빼면 되는데 그 26년 차 때부터는 25년 차 이후부터는 당연히 대안 3에 따른 것만 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995.58이고 여기는 0이라고 쳐도 되는데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데이터가 없는 널 값으로 해주는 게 맞죠. 엄밀하게 따지면 0이라고 써도 결과는 똑같긴 하지만 아예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뭐라고나 할까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결시켜가지고 거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이자 발생 안 시키고 원금만 그대로 동결시켜 두고 상환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쓴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아예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전부 다 청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0도 아니고 아예 데이터 값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워주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대출 받을 당시 시점을 가지고 이제 0차에서부터 360차까지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있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니 이 어떻게 $10,000짜리 그 차이액에 따른 그 수익률, 그러니까 차환에 대한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0를 일단 대출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셀 숨기기를 해줬는데 숨기기 취소하면은 이것처럼 쭉 벗어나고 편의리에서 제가 이제 보기에서 이 틀 고정을 해놨어요.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보기에 틀 고정해가지고 틀 고정 취소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보세요. if 함수를 썼는데 if 함수를 쓰게 되면은 if 함수를 왜 썼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개로 나왔잖아요. 두 개가 서로 동시에 대안 1도 그렇고 대안 3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대안 3만이 혼자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을 때를 구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if 함수를 써가지고 A11 그러니까 현재 상환 회차가 이 둘 중에서 미니멈 함수를 썼죠. 여기서는 그 작은 쪽이니까 25년이 되는 거고 이걸 또 이제 월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11을 한 모습인 거죠. 그럼 25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둘 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보라색 왼쪽에 모두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아닐 때에는 이제 대안 3만이 하나만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놈을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F열 실행 실행 F열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if 함수를 쓸 수 있겠는데 그 열을 두 개를 만들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하나는 대안 1에 따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대안 3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차액만 현금 흐름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면 되겠죠. 차액을 구해가지고 가령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나 할까 이렇게 하더라도 if 함수를 쓰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니까 대신 조건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 A11이 여기서 미니멈이 아니라 그럼 대안 1, 대안 3이라고 치면은 처음에 이놈은 이제 마이너스 대안 1이니까 8이겠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 되겠고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에다가 로지컬 테스트로 해서 일단 A11 현재 이제 상한의차가 같거나 작으면 이고 전체 이제 25년이죠. 대한일은 25년 달러 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12를 곱해서 월 단위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하게 되면은 이제 842.58달러가 발생하고 아니면 종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식을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식 잘못 썼다. 달러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네, 이렇게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치고 이 같은 경우에도 좀 수식은 비슷할 텐데 대한 3이니까 각각마다 대한 3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잘못됐구나.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옆에다가는 대한 3에다가 대한 1 값을 빼서 쭉 이어주고 다시 이제는 IRR 그리고 현금 흐름 쭉 그어준 다음에 이건 이제 연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을 월 단위로 만들어져 있죠. 그 연 단위로 만들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구태여 이런 방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안이 두 개만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if 함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루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때마다 if 함수를 계속 겹쳐서 쓰기보다도 대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다 있더라도 각각을 다 비교해서 하나로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식을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일단 요는 서울의 수익률을 변경해가지고 이 차액의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지금 구해 본 거고요. 만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냥 현금 흐름이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약간 변경이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아까 전에 주거 차입 비용 때 했던 것처럼 이 수익률을 그냥 수식 하나만 가지고 심플하게 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결국에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고 그때마다 결국에는 형성되게 된 현금 흐름을 나열해 주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이에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부동산 파이낸스를 가지고 실무를 하실 때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엑셀을 재무제표를 함수 가지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상한 회차 때 그러니까 회계가 발생하는 이제 주기별로 현금 흐름이 결국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집계하기 위해서 각각마다 한 아니면 하나의 열로 그 상한회차 하나마다 한 기수마다 이렇게 하나의 열이나
아니면 하나의 행으로 각각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을 산정을 해준 다음에 이것들을 이어서 수익률을 구하는 그런 구조로 엑셀 시트를 전부 다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그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다 쭉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식 가지고 한 번에 심플하게 구하는 경우는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그 금융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에 한정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그 이제 회차 때마다 하나의 행이나 열로 데이터를 독립시켜서 만들어주고 각각을 따로따로 발생한 상황에 맞춰서 계산시켜주는 식으로 엑셀을 짜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뭐 이거 if 함수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 재금융으로 내려가면은 그 이제 론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 대출의 차환, 재금융인데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완전히 그 갈아타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출 상품이 현재 가령 이제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그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요즘 이제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다. 아니면 과연 이득일까?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조기 상환을 고려할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네, 신규 대출로의 차환, 재금융을 검토하고 있다. 뭐 절차는 일단 제출 잔액을 계산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의 대출액 계산하고, 그렇게 보면은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하고 신규 대출의 제출액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의 비용,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수익률이죠. 을 계산하고 신규 대출을 받음으로써 신규 대출의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뭐라고 할까, 추가 차입 비용이랑 사실상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신규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비용이 기존 대출 상품을 그대로 다 꼬박꼬박 갚아서 청산했을 때에 드는 비용보다 낮으면 편익이 발생하죠. 라는 거고, 그래서 재금융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일단 그 다음에 뭐 금융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엑셀을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그 뭐가 맞죠? 이게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런데요. 일단 조건이 나오죠. 조건은 일단 여기 과제에서는 이 숫자가 안 쓰여져 있는 이유가 신규 대출을 받는 금액은 기존 대출의 잔액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존 대출에서 갚아야 될 돈을 신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갚는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 대출은 원래 이제 8만 달러를 빌렸었고 현재 5년 동안 갚아 오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 대출 기간은 30년짜리인 거고 이자율은 15%, 조기 상환 수수료는 2%가 적용되네요. 그러면은 제출 잔액은 당연히 프레젠트 밸류 PV 함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그 수식은 이건데 그 인수들 보시면은 네, 뭐 그 기간은 전체 이제 현재 5년 동안 이자율이 15%에다가 월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10이 나눠준 모습이고, 그 전체 넘버 피리어드는 전체 대출 기간 30년에다가 5년 지났으니까 5를 빼서 25년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 월 단위로 바꿔주고, 페이먼트는 그 페이먼트 함수 갖다 그냥 구해주면 돼요.
그 페이먼트 함수에서 당연히 이자율 똑같이 구해주고 그 대출 기간은 전체, 왜냐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전체 대출 기간으로 넣어줘야 되고, 프렌트 밸류는 초기 이제 대출 금액으로 잡아야겠죠. 를 가지고 인수 집어넣어서 현재 이제 대출 잔액을 구해보면 78,976.5달러가 나오네요. 그럼 그만큼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 금액이 나오고, 대출 경과는 없죠. 뭐 0년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25년, 25년 남았으니까 당연히 25년으로 해줘야겠죠. 25로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뭐 30년에다가 기존 지나간 5년을 뺀다라고 해도 돼요. 그럴 때는 가령 6년이라고 쳤을 때에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변화에 따라서 연동해서 바뀔 수 있도록 융통성을, 그 엑셀 시트의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연동성을 강화시켜주는 편이 좋아요. 엑셀 그 틀을 짤 때는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이자율은 14%네요. 1% 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 여기선 특이하게 대출 시급 수수료가 퍼센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달러로 명목적인 금액으로 나왔네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아래쪽에 제가 이제 과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신규 대출의 편익을 구하는 건데, 기존 상환액과 신규 상환액의 이제 차이를 구하죠. 뭐 당연히 이거는 그냥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페이먼트 함수 갖다 구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차액이 어떻게 보면은 갈아탔을 때 좀 추가적으로 계속 덜 갚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수익률은 이자율과 같기 때문에 이자율 구하는 레이트 함수로 구하면 되고, 전체 길이는 이제 25년 남았다는 얘기니까 25년하고, 페이먼트는 이 차액이고, 그 신규 대출 비용이 이제 프레젠트 밸류가 되는데, 신규 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추가 대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추가 차입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대출 받는 게 추가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달러만큼 비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대안과 1, 2 차이에 그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10,000달러만큼 처음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편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늠해 보는 거고, 사실상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 차입 비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와 대출 취급 수수료에 따른 비용을 합쳐가지고 초기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는 사실 개념상 아까 추가 차환을 받았을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임으로써 이만큼 60.87달러만큼 매 이제 상환 회차 때마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 추가 차입 비용 이 케이스에서는 10,000달러만큼 어떻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추가 차입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편익 또는 이제 손실이 어떤 건가 보는 거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수익도 같은 구조를 띄어요. 전체 기간은 25년 상환하는 거니까 맞고, 그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더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고, 프렌트 밸류는 초기에 이 비용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준 거. 근데 이제 신규 대출 비용은 여기서는 일단 처음에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고 1차로, 그 2차로는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 취급 수수료를 내죠. 대출 취급 수수료는 그대로 2,525달러를 내면 되는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네, 뭐 쉽죠.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잔액에다가 대출 잔액 금액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계산되고, 합계를 구하면은 신규 대출 비용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레이트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 여기 책에서는 이제 IRR이라고 써 있는데,
함수는 레이트 함수를 썼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냥 여기서는 옆에 이렇게 참고하라고 원래 이제 첨부 파일, 책에 이제 CD에 있는 첨부 파일에 있는 이 가이드 있잖아요. 가이드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고 써보시라고요. 어차피 함수들은 다 그만한데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면서 어차피 앞에 했던 거랑 테크닉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좀 보고 일단 해보시라고 한 거고 뒤에 어차피 좀 꽤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을 고려를 한다면은 수익률 여기서는 신규 대출 비용을 신규 대출 편익으로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상환하는 경우와 같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메모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매기고 있어요. 나름 연습을 하면서 책에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걸러들으려면 걸러드시고 한번 참고하려면 참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상환 고려시 조기상환연은 여기에서의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현재 기점으로 그만큼 더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기존 거 이제 보시면은 기존 건 프렌트 밸류 갖다가 조기 상환할 때 잔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자율 구하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로 나뉘죠. 빼는 게. 그러니까 전체 30년에서 1차적으로는 5년이 경과했으니까 5년이 되고 그 다음엔 10년이 돼요. 10년만큼 더 일찍 상환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좀 무시를 해주세요. 앞에 그 추가 차입 비용 계산할 때 그 책에 뭔가 약간 결국에는 잘못 쓰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상해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좀 넣었던 거를 나머지 다 붙여넣기를 한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조기상환 고려시 그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 기간이 줄어드니까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환액이 그대로 1011.56달러 적용이 되겠죠.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도 이자율 이제 신규 이자율에 맞게끔 14%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신 기간은 대출기간 25년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또 10씩 빼면 돼요. 결국에 값은 같은데 엄밀하게 30에다가 5를 빼고 5를 뺀 다음에 10을 빼냐 아니면 25에다가 뭐 똑같이 쓰려면은 대출 경과가 0이니까 0을 빼준다는 개념으로 써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꾸셔도 결과는 같다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 페이먼트 발생하는 거는 신규 상환액에 대한 신규 대출 편익 계산할 때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차이 계산해주고 수익률도 이제 전체 이제 뭐 기간은 조기 상환을 이제 10년만큼 조기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잘못됐구나. 이거 보고 내가 저걸 썼구나. 이것도 기간을 맞춰 줘야겠죠.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에다가 5를 빼고 또 조기 상환 연차만큼 빼서 계산을 하자. 그리고 16.60이거든요. 넘버 오브 피리오드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은 30에다가 5를 빼고 10을 빼니까 15를 빼니까 15년 남았죠. 15년에다가 월 단위로 12를 곱해주고 그 다음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되겠죠. 그 다음 프렌트 밸류는 이제 신규 대출의 비용의 이제 합계가 되고 퓨처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잔액, 조기 상환을 고려했을 때 각각 두 개의 이제 잔액 차이만큼이 돼야 되니까 집어넣어주고 그 현금 흐름이 월 단위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연 단위로 환산해주고자 11을 곱해주고 하면은 이 조기 상환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죠. 근데 위에 보시면은 17.57%랑 16.60%죠. 조기 상환할 때 손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조기 상환 수수료를 조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출 취급 수수료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기 상환 연차에마다 각각 이제
그 연차에마다 수익률이 달리 적용이 되죠. 이렇게 25년까지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겠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테이블표 이제 다루는 거는 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봤을 때 한 판단을 해봅시다. 17.57%잖아요. 그리고 조기 상환 연차가 뭐 1년이라도 조기 상환을 하면 손해이긴 하겠죠. 손해고, 여기에다가 뭐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1에서 5%까지라고 치고 수식이 있고 한번 데이터표를 써보죠. 열 입력 셀 가지고 조기 상환 수수료를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봤을 때 17.57% 그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조기 상환 수수료에 따라 가지고 이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의 실질 비용을 따지게 되면 실질 비용이 여기서는 APR이라고 하는데 뭐 연금 이율이라고도 해요. 뭐 Annual Percentage Rate라고 하는데 이 실질 비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실제 이자 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그 목적은 가령 면목적으로 와 이자율 싸다라고 해놓고 시중 이자율이 5%인데 우리는 3% 이자율로 대출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가보면 그 가령 이제 조기상환 수수료가 한 10%라든가 아니면 뭐 처음에 대출 취급 수수료 그 저축은행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 이자율을 높게 쳐주 그거는 반대로 이자율을 높게 쳐줍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대신에 뭔가 뭐라고나 할까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예금주한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출 받는 사람한테 우린 남들보다 그 이자율을 낮게 받는다 해놓고 계약서 쓸 때에는 작게 대출 취급 수수료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붙여서 부대 비용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위 과장 광고죠.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차익자를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부대 비용을 높게 받아가지고 기만하는 거예요. 뭐 게임으로 치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앱 내 결제.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 게임입니다라고 해놓고 게임을 결제해서 진행을 하니 그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과금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어렵게끔 하는 약간 그런 게임처럼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낮은 이자율로 현혹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부대 비용, 각종 뭐 대출 지급 수수료라더니 아니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더니 그런 부대 비용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상품이랑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기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부대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부대 비용을 고려해서 그 실질적인 이자율을 계산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실질 비용, 연금 이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오타가 있구나. 신규 대출 비용이 아니라 신규 대출 비용인데 빨간색으로 강조한 신규 대출 비용 4,100, 4.53달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 계산한 이자율이 실질 비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구할 거 보시면은 이자율을 결국 구하지만 수익률을요. 전체 대출 기간 위에 CU기니까 25년 같고요. 신규 대출. 신규 상환에 페이먼트 나왔고 프렌트 밸류에서 이게 핵심인데 실질 신규 대출액 위에 이제 계승해서 대출 받아야 될 금액에다가 신규 대출 비용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와 대출 취급 수수료를 추가로 더해서 반영한 금액이 실질 신규 대출액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각종 그 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을 반영을 해서 이자율,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 비용이라는 거지 재무적으로 아주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금융 비용을 포함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래서 뭐 재금융액은 당연히 B38 그러니까 신규 대출액과 같겠고 그 중에서 재금융 비용은 비용이니까 아까 구했던 신규 대출 비용이겠죠. 4,100, 4.53달러. 그 총 대출액. 그러니까 신규 대출의 실질 비용과 재금융 비용을 포함해 대출을 받을 경우가 그 실질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상황이 달라요. 위쪽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대출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이자율이 얼마인가 구하는 거고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 거는 14%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대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는 14.86%니까 기존 대출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기존에는 1%만큼 이자율이 낮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존 부대 비용을 고려를 하면은 더 싸긴 한데 1%가 아니라 0.14% 낮은 거야 라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대 비용이 더 발생할 텐데 그 실질적으로 78,976.5달러가 아니라 그걸 고려해서 그 4,100, 4.53달러를 다른 거에 53달러를 추가로 그 비용만큼 더 이제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부대 비용도 추가로 대출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83,081.03달러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의 월 상환액은 기존에 계산했던 거랑 달라지겠죠. 기존에는 950.69달러인데 그거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이제 대출액 크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0.10달러가 월 상환액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질 비용 아니면 혹은 수익률은 14.81%나 라는 거. 그 다음에는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단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뭐 이어서 해봅시다.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나 할까? 시장 상황이 이자율이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쳐봐요. 처음에는 한 가령 대출을 처음 시켜줬을 때에는 10%였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시중금리가 갑자기 15%가 되네 해가지고 5%포인트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조기 상환 수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장려금을 줘서라도 내보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시중금리 수준으로 새로운
차입자를 받아가지고 올라간 금리로 좀 대출을 시켜주는 게 나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나중이구나.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여긴 조기 상환을 고려할 경우네. 아, 좀 헷갈렸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은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싶은 경우인 거고, 여기서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고려하는 경우네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보자. 대출 차원에서 주택 구입 후 25년 동안 소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 차환 시점으로부터 10년 후에 주택 매각을 한다. 조기 상환. 그때의 수익률 가지고 본다는 얘기네요. 전체 절차를 보면 10년 후 조기 상환할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대출 잔액 계산해서 비교하고 재금융 리펀딩 할 때의 수익률 계산하고 조기 상환 시기별 수익률을 계산해서 언제 상환하는 게 더 이익인가를 계산하겠죠. 뭐 결론은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신규 대출의 수익률이 감소한다 라는 건데 엑셀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기 상환 고려시 이쪽이구나. 그러니까 조기 상환 10년 한다고 쳤을 때 기존과 신규 이미 다 설명했구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오브 피리오드 전체 이제 상환 시점에서 조기 상환하는 것만큼 더 빼가지고 그만큼 더 일찍 상환한다 라고 하고 그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구하는데 프레젠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규 대출 비용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있겠는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조기 상환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퓨처 밸류로 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실질 비용도 아까 설명을 했죠. 그 재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아까 설명을 했고 엑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책보다 내용을 좀 건너뛰게 되는군요. 그 신규 대출 실질 비용 아까 설명했고 재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대출받는 경우 말씀드렸고요. 그 지금 해야 될 게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인데 그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넘어가면 그 이건 아닌가요? 대출 잔액의 시장 가치? 이 부분은 나중이고 지금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이거고 일단 조건을 먼저 보면 대출 금액은 75,000달러고 대출 기간은 15년, 대출 경과는 10년 지났대요. 이자율은 8%였고 월 상환액은 페이먼트 함수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716.74달러 대출 잔액은 프렌트 밸류 갖다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포인트는 15년에서 10년 경과했으니까 그만큼 현금 흐름에 발생할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 반영시켜주고 페이먼트는 이제 월 상환액 구해놨던 거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근데 현재 시장이자율이 12%예요. 4% 차이 나잖아요. 4% 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그 대출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대출을 빨리 좀 약간 조기 상환을 받고 지금 8에서 12%로 4%포인트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좀 새로 차입자를 차입자를 구해서 새로 좀 돈을 굴리고 싶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아까처럼 그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할인액을 그러니까 2,000달러만큼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률을 보고 그래도 지금 8%에 준해가지고 받는 것보다 높으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 한번 봅시다. 시장 이자율. 그러면 일단은 대출금 할인액을 적용해 줄 수 있는 한계는 그 이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랑 같아질 때까지겠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수익률은 레이트 함수 갖다 구하면 되는데 일단 기간 자체는 당연히 대출 기간 15년 남은 거에서 10년 빼가지고 5년 동안 남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는 월 상환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대출금 할인액을 빼주잖아요. 빼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봐요. 그래서 대출금 할인액을 반영해 주더라도 이게 수익률이 어떨 것인가를 보는 건데 전체 이제 대출 잔액에다가 아까 할인해준 대출금 할인액을 빼줘서 그 값을 가지고 현금 유출이니까 마이너스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연 단위로 환산해주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10.5%잖아요. 이럴 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찾기랑 이런 테이블, 데이터표 기능인데 대출금 할인액을 이제 1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한번 바꿔가면서 보도록 하면 뭐 쓰는 거는 데이터표는 많이 봤으니까 더 안 할게요. 내가 봤을 때 한 3200달러 정도까지 뭐 200달러 단위로 해서 봤을 때 3200달러 정도 될 때 여기서부터는 시장 이자율보다 대출자 입장에서 조건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3200달러 이상부터는 할인액을 적용해주면 안 되고 대략 한 3100 몇십 달러 정도까지겠네요. 대략 3100달러 언저리 그 정도까지는 할인액을 적용해줘도 된다는 거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래서 뭐 다른 이제 해석은 동일한 위험도의 다른 투자은에 투자하여 차입자가 10.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기회비용을 포함해서요. 그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차입자는 대출자의 제한에 따라 조기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가령 대출자는 구체적으로 돈을 받는데 그 이제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상품에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비인데 그랬을 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월세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저기에 이제 마이너스 대출금, 대출금이 되는 거고 특정 기간만큼 한 15년이라고 칩시다.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신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거비인데 월세금일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회비용이니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집에서 이만큼 대출 끼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얻는 주거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차입자가 생각하는 주거비. 이거는 주거 만족도랑 비례하겠죠? 그리고 이게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요. 서로 합의된 그 월세 있잖아요. 월세랑 같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시장이 투기 없이 정상적이라고 가정하면 월세랑 같아져요. 그 만족도랑. 그 이 월세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현금 흐름이 페이먼트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 했을 때 페이먼트가 동일하다고 동일한 월세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갚는 거랑 마찬가지 문제가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수익률을 따지면은 그 본인이 가령 뭐 이런 좋은 집에서 이만큼 대출 받고 싸게 살아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게 정확히 이제 딱 떨어지게 돈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잠정적으로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월세는 30만 원 내고 있지만은 사실 나는 한 50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월마다 20만 원씩 이득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 집을 이제 담보대출 받았는데 담보대출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한 달에 100달러고 처음에 대출을 한 10만 달러 받고 있지만 난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치가 한 200달러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00달러씩 계속 이득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그 차입자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름 그 수익률을 그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랑 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이랑 따져봤을 때 얼만큼 이익인가를 지금 이 틀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willing to pay라고 하거든요. 지불 이사. 지불 이사라고 하는데 이 지불 이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택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게 돼요.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에 따르면은 그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주거비가 높아지고 그 주거비 지출 이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뭐라고나 할까 이제 대출금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 균형 이론에 따르면은 그 자본시장의 수익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잘 들어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시장은 워낙에 뭔가 이론을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워낙에 좀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이 맞긴 어렵지만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순수한 관계성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 현실의 요건들을 거기다 하나하나 더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을 제공해주니까 가치가 높은데요. 근데 현실 시장은 뭐라고나 할까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유념해 둬야 된다는 점, 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대출 잔액의 시장 가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출 금액이 일단 8만 달러예요.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대출 경과는 5년이 됐어요. 이자율이 10%래요. 그리고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페이먼트 함수 갖다가 이 조건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대출 잔액은 뭐 프렌트 밸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아있는 잔여 기간 적용해서 구하면 되고 근데 현재 시장 이자율이 15%래. 그러면은 현재 그 대출 잔액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더 받을 돈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프렌트 밸류 그 PV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현재 가치로 그 대출 상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할인한 금액이 그 시장 이자율을 만약에 지금 10%가 아니라 15%나 변동된 이자율로 반영했을 때에는 그 할인액이 달라지면서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대출 상품의 시장 가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대출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그 대출액을 그러니까 수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대출자로서의 권리를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단 현재 명목적으로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자율이 10%니까 10% 이자율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현재 대출 잔액이 71,841.95달러예요. 근데 현재 이자율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 돈만큼
현재 시장 이자율을 반영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더 이익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이자율로 대출시켜주는 것과 15% 이자율로 대출시켜주는 것과 15%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현재 대출 잔액으로 계산되는 현재 이 대출 상품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산식 보시면 이자율이 아까랑 다른 거는 1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고 남은 기간에다가 프렌트 밸류, 페이먼트는 원리금 상환액은 그대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했으니까 고정된다고 가정하고 이자율만 지금 시중금리로, 시장 이자율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면 시장 가치가 55,160.36달러로 떨어져요. 얼마 떨어졌냐면 16,681.59달러가 감소했네요. 가치 하락이 일어난 거고요. 그랬다는 할인율. 만약에 넘긴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은요. 그 대출을 승계할 사람한테 71,841.95달러로 파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고려하면 55,160.36달러로 팔아야지 현재 시장 이자율을 반영했을 때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치 하락이 그럼 23.22%만큼 낮아졌네요. 네, 대출상품의 시장가치 감소율 23.22% 감소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면 대출 실질 비용 비교. 네, 이거 다 얘기했죠. 주택 구입 대출 시 주택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그냥 대출 받아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대출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교해야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 월 상환액,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과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비교하는데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대출 승계하고 2순위 대출,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는데요. 그 다음에 결합 대출, 그러니까 플랜 B죠. 결합 대출의 실질적인 금리를 계산해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흐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건을 보면은 일단 8만 달러 대출 금액이요. LTV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80%고 이자율은 10%였고 대출 기간은 25년으로 처음에 매도인이 이렇게 좀 거래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대출 경과는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20년 남았다는 얘기죠. 이 상품은. 그러니까 월 상환액은 페이먼트 함수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고, 현재 주택 가격은 11만 5천 달러네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승계할 때에는 주택 구입가는 당연히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겠죠. 승계 대출 잔액은 여기에서 이자율 적용하는 거 월 단위로 해주시고, 그 남은 대출 기간 20년에다가 월 상환액 그대로 승계받는 거니까, 그래서 페이먼트 함수로, 프렌트 밸류 함수로 승계 대출 잔액을 계산하면 그 차이만큼 현금이 필요하겠죠. 대출 승계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 승계받은 이제 39,669달러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아니다. LTV 반영해야지. 그래서 옵션을 한번 비교해보면 완전 신규 대출을 받는 것과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를 따져봤을 때 현재 일단은 그 주택의 가치가 11만 5천 달러니까 거기에다가
80%를 곱하면 현재 이 주택에 대해서는 92,000달러만큼 대출금을 조달할 수 있고, 추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왜 39,669달러가 아니라 16,669달러냐면, 현재 승계를 할 거면은 75,331달러를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LTV를 반영한 92,000달러에서 승계를 받을 75,331달러는 이미 승계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16,669달러만큼 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92,000달러로 동일한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신규 대출 상품은 12% 이자율이고 추가 대출은 담보대출도 아닐 테니까 이자율이 좀 더 높아서 14%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대출 기간은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20년으로 동일하고, 네, 그래서 추가 대출은 완전 신규 대출과 총 대출액 규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승계대출 잔액에 더해주는 추가 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 상환액은 완전 신규 대출은 뭐 페이먼트 함수로 그대로 구해주면 되고, 이 상품도 페이먼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월 상환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기존 승계할 상품의 월 상환액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대출의 실질 금리는 초기에는 당연히 보이다시피 승계대출 한 거에 잔액과 추가 대출 받아야 될 금액을 합쳐주는 것이고, 그 이제 1월차 상환을 해야 될 1월차 때부터는 금액이 이제 둘을 합쳐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넣은 거는 이 대출 기간 가지고, 추가 대출의 대출 기간 가지고 보겠는데, 가령 추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if 함수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은 value is true일 때, 많이겠지만 보통은 일 때에는 당연히 승계받을 대출의 월 상환의 페이먼트와 그 다음에 추가 대출의 페이먼트를 합쳐주면 돼요.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 대출의 상환이 끝나게 되니까 당연히 기존 이제 승계받는 대출의 월 상환액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다 똑같네요. 똑같고, 실질 금리는 뭐 내부 수익률 구하는 공식 가지고 현금을 쭉 그어서 계산시키면 되고요. 연 단위로 환산해주고 하게 되면은 10.75%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합대출이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가지고 합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거네. 시장 금리보다 낮은 주택 대출 승계의 영향인데, 한번 케이스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고정금리 대출 실행 후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 구입자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 기존의 매도인이 대출받았던 그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주택 매도자는 이러한 대출 프리미엄을 주택 가격에 포함시켜서 주택 매도 호가를 높게 측정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더 싸게 주택에 거주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뽑아 먹고 싶어 하겠죠. 이익을 얻고 싶어 하겠고, 이러한 경우에 주택 구입자가 매도자의 대출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때 그만큼 감수하고 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승계해가지고 지출하는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케이스가 보면은 일단 현재 주택 가격은 10만 달러네. 그 다음에 대출 프리미엄은 대출 승계 시 추가로 지출하는 부담금을 매긴 거예요. 그게 이제 5,000달러인 거고, 그 대출액 잔액은 현재 5만 달러 남았대요. 대출 기간은 15년이고 이자율 9%, 희망하는 그 LTV는 70%. 그래서 일단 신규 대출을 다 받는다고 쳤을 때에는 그 이제 10만 달러에다가 70%니까 10만 달러에다가 70%니까 7만 달러. 기간 15년으로 전부 다 갚고 이자율은 현재 11%,
기존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9%, 이순위 대출 추가로 받을 때에는 14%래요. 그 다음에 월 상환액은 페이먼트 계산하면 되겠죠? 이 조건 가지고 계산하면 795.62달러, 다운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택 가격이랑 반영을 했을 때 3만 달러 다운페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 다음에 대출 승계를 받을 때는 결합 상품으로 좀 받아야 되는데, 현재 대출 잔액을 승계받는 거니까 5만 달러에다가 추가로 더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추가로. 왜냐하면 전체 총 대출 금액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2만 달러고, 이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화를 시키는 것인데, B14 대출 승계된 금액이 이 LTV 반영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제 총 대출 금액이랑 비교해서 더 작으면 그걸 반영해서 넣어주고, 아니면은 이순위 대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대출 승계한 대출 금액이 이 LTV에 따른 가능한 대출 금액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리 함수로 구분해 준 거고, 기간 똑같고, 이자율은 그 추가로 더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더 비싸고요. 그에 따라 월 상환액이 계산되고 다운페이는 없습니다. 대출 승계 때 이미 다 적용돼서.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여기에 대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5,000달러만큼 더 손해죠. 자기 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출 승계의 합은 일단 7만 달러 대출 승계를 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액은 773달러 정도 되고 773.48달러고 다운페이는 35,000달러가 필요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 수익률은 이만큼 더 낮아지게 돼요. 오히려 손해란 얘기지. 그래서 다운페이까지 감안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 테고, 수식 구성은 일단 이자율 갖다 계산하면 되는데 전체 기간은 15년에다가 월 단위로 바꾸고, 그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둘 간의 차이율 구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밸류는 당연히 처음에 추가 차입 비용 계산했다는 때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출 승계 합에 이제 다운페이랑 신규 대출 받았을 때 다운페이를 차익을 구해가지고 프렌트 밸류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뜨고, 그러면 대출 승계를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가 낮아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현금 등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구하는데, 현재 가치로 구하고 일단 인수를 보면은 일단 기간 자체 15년을 똑같고, 그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 받았을 때 11% 적용하고, 대출 승계의 합을 총 이제 페이먼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신규 대출을 받았을 때랑, 그러니까 대출 승계를 받았을 때 신규 대출을 받는 거랑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대출 금액의 시장 가치랑 대출 프리미엄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승계를 받을 경우에 이제 월 상환을 그대로 받고 했을 때 이 대출 상품은 사실 7만 달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7만 달러가 아니라 이 결합 상품은 7만 달러가 아니라 68,052.4달러로, 아까 전에 그 이제 뭐냐, 대출 잔액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식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자율만 그 비교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잖아요. 현재 신규 대출의 이자율이 시장 금리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장 금리니까 시장 금리를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11% 이자율을 반영을 해서 적용하니까 대출 금액의 시장 가치가 7만 달러가 아니라 68,052.4달러로 더 낮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5,000달러가 아니라, 이건 좀 폭리고 1,947.6달러를 대출 프리미엄을 줘야 이 시장 가치를 그대로 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출 금액을 이렇게 놓고 왔을 때 뭐 테이블 함수 가지고 좀 볼 수 있겠죠. 전체 이제 주금액이 어떻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뭐 테이블 가지고 집어넣어서 분석 한번 따져보시고요.
일단 이 해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시장 가치를 구하고 그 시장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대출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융자인데, 네, 아까 전에 마이너스 뜬 거, 대출 프리미엄을 5,000달러 지불하면서 대출을 승계한 이유는 없어진다. 그냥 신규 대출 받고 말죠. 뭐 그런다는 얘기고, 현금 등가. 아까 전에 썼던 그 대출의 시장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그 명목적인 가치랑 비교한 다음에 등가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리미엄 얼마를 붙여줘야 되는가를 구했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포괄융자는 제3금융기관 대출자가 기존 대출 차입자의 대출 상환 의무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지? 그 혹시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1금융권한테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러다 현금 융통이 막혔어요. 당장 상환을 해야 돼. 연체가 돼가지고 그 무슨 신용도가 떨어지고 하여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제2금융권한테 그 남은 이제 대출액 잔액을 제2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그 돈을 일단 먼저 상환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버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일 때 그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렇게 좀 돈을 빌려서 하는 거 대신에 저를 패스하고 오히려 저한테 그러면은 지금 빚지고 있는 거 그 상환해야 될 의무를 일단 우리가 대신 살 테니까 가령 이제 무이자로 무이자로 한 3개월 정도 빌리고 그 이후부터 이자율을 발생시킨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통 옵션을 걸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진짜 뭐라고 그러니까 사회의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그 악성 채권 있죠. 악성 채권. 그 2금융, 3금융도 아니고 아주 그냥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어요.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부실한 채권들을 그 조직폭력배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요. 채권 추심 전문으로 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 사요. 사서 본인들은 그걸 약간 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되게 좀, 좀 잔인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그 채권을 파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상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니까 채권 가치는 엄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약간 뭐 제도권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그 뭐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법망 안에 그래도 좀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추심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약간 선의라는 게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근데 좀 그런 분들 손에 이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채권을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좀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하고 약간 뭔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없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가치는 가령 무슨 뭐 100분의 1, 수백 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가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원래 100만 원짜리 채권이었으면은 한 만 원이라든가 몇천 원 아니면 몇백 원까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예전에 그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호불호라든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를 떠나가지고 그 이제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되기 직전에 그런 채권들을 그런 뭐라고나 할까 불법 추심을 할 그런 분들이 사기 전에 먼저 그 시민들한테 펀딩을 모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채권들을 사요. 먼저 사서 그 채권을 그 소각을 해서 탕감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가령 이제 뭐 100분의 1 정도라고 치면은 가치가 100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치면은 가령 1억 원 기금을 모아가지고 1억 원짜리 어치만큼 그런 채권들을 모아서 산 다음에 그냥 청산시켜주면 그 그 차입자 입장에서는 100억 원 플러스 알파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100억 원 플러스 알파만큼 그 차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주빌리라고 하는 주빌리가 기독교의 개신교의 희년이라고 하는 건데 희년이 왔을 때에는 그 모든 빚이 탕감이 되거든요. 초기화가 되는 제도가 있어요. 뭐 당연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을 적용하긴 했지만 50년 뒤가 희년이니까 희년 일대를 반영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하여간 희년 일대에는 빚을 전부 다 탕감하는 게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임대차 관계가 초기로 이제 리셋이 됐는데 자세한 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간 그런 컨셉을 따가지고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포괄융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포괄융자의 아주 지독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참 뭔가 빚지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빚지지 마세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요.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취직해가지고 이용하는 걸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본인의 자금만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든. 그럴 때 이 강의에서 배운 테크닉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진 대출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관련 법규라든가 아니면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서들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수익성을 비교하는 시트를 만든 다음에 진짜 꼼꼼하게 어떤 게 더 이익일까를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본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응용해서 본인 케이스에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기본 교양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평생 동안 빌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 빌린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따질 수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뭔가 냉정하게 비교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고요. 여튼 각설하고 포괄융자의 가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9만 달러예요. 대출금은. 이자율은 8%고 대출 기간은 15년이래요. 포괄융자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15년만큼 남았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월 상환액은 페이먼트로 함수로 구했고 현재 주택 가격은 이제 15만 달러래요. LTV는 80%가 적용될 것이고 그랬을 때 신규 결합대출 상품을 하는 것과 포괄융자를 할 경우에 수익률을 비교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출자는 대출할 때에는 대출금이 LTV 적용해서 12만 달러 일단 신규 대출 가능하고 부족한 금액 3만 달러는 당연히 그만큼 차감해가지고 차를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이자율은 각각 11.50%, 이순위 대출은 15.5%래요. 기간은 15년으로 다 갖고 페이먼트 월 상환액을 구했어요. 포괄융자는 뭐 당연히 신규 대출이랑 같은 금액이어야겠죠. 신규 대출에 대해서 좀 포괄융자로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율은 10%를 적용한대요. 그리고 기간연은 15%. 근데 현재 이제 여기서 가정에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니까 8%보단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입했을 때 월 상환액은 페이먼트 함수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 대출자의 수익률을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이제 전체 상환 기간 15년이니까 월 단위로 환산해 주면 되고 이제 전체 차이는 대신 상환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이 가정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출혈이 있는 거죠. 시장 기회비용이 8%니까. 근데 포괄융자 12만 달러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프레젠트 밸류는 이제 포괄융자 12만 달러에서 전체 이제 대출금 잔액 본인이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걸 빼고 거기에서 이제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월 상환액 포괄융자의 월 상환액에다가 이걸 빌려줌으로써 이제 대출금 필요한 이제 860.09달러를 차감해주면 그 차이만큼 이익이 생기겠죠. 이걸 월 단위로 변환시켜주게 되면은 15.46%네요. 수익률이 매우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인 게 그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12만 달러에 대해서 이순위 대출은 그냥 대출을 하고 있는 거고 신규 대출 금액이 11.50%가 부담스러운데 이것보다는 포괄융자 했을 때 월 상환액이 좀 한 110달러 정도? 112달러 정도는 낮아지잖아요. 그만큼 이익이고 이자율은 1.5%포인트 낮아지고 빌려주는 포괄융자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8%로 8% 이자율의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괄융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차이 간극을 이용해서 10%로 이렇게 대출시켜줬을 때 15.46%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령 그 이제 포괄융자를 받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좀 더 그 이자율을 9%로 해달라고 뭐 제가 이런 식으로 8%가 돼야 동일해지죠. 좀 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깎아달라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폭리 아니냐. 그 못해도 지금 현재 당신들이 8%로 이자율 해가지고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고 좀 그러니까 좀 더 10%가 아니라 9%로 좀 더 깎아달라. 그래도 당신들 이익이지 않냐. 한 11.84%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알면은 나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본인의 이익을 좀 더 협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포괄융자까지 설명했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